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일본의 존립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직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전제로 군사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일본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외교적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는 곧장 강경 대응에 나섰죠.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일본 가수 공연을 중간에 중단시키는 등 강력한 한일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여행 역시 줄줄이 취소되고 있죠.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일본 여행 금지가 지속된다면 일본은 약 1조 2천억 엔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갈등에 일본은 동맹인 미국 측에 지지를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만 관련 발언 수위를 낮추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카이치는 현재까지 그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고 중국, 일본 간 충돌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중일 갈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에서 일본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기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따끈따끈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뉴스 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이 시간까지 일본 총리는 물러설 기세가 안 보이고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일단 현재 일본 총리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라고 하는 건데 박사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그 속내가 뭘까요? 다카이치 총리는 사실 그전부터 네. 대만에 대한 관심이 높았어요. 대만 유사가 곧 일본 유사라고 하는 네. 아베 전 총리 말을 거의 신봉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일본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협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침공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거를 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본인의 그 속마음이 네.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거기에서 이거는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더 나간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나 관료들은 공식적인 입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로 끝나야 된다고 총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네. 다카이 총리의 성격을 들어보니까 아주 성실하다고 해요. 성실하다. 네, 그래서 보통 일본 총리들은 관료들이 써준 걸 그대로 읽거든요. 가장 안전하게 그렇죠. 답변할 수 있는 건데 다카이 총리는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항상 쓴대요.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좀 표명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아마 이번 경우도 자기의 입장을 좀 써놨고 그것이 아마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거기 또 그 영사인가요? 네, 중국 영사. 무시무시한 발언을 네. 또 SNS를 통해서 하고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중국의 의구심이 계속 있었어요. 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 베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표현은 사실 외교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인데 그거 이전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가 됐을 때부터 중국에서는 걱정을 한 거예요. 네. 저 사람은 소아베다. 그렇죠. 작은 아베이기 때문에 언젠가 본색을 드러낼 거고 그렇다면 중국에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다. 거기다가 잘 아시다시피 미일 동맹이라는 게 또 분명히 있고 당연히 당내 기반이나 국내적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관계가 더 강화돼야 되고 네. 그렇다면 그거는 중국한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분명하게 다카이치의 기선을 제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초반에. 네.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사정이 안 좋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어쨌든 경주에서 만나서 네. 1년 이제 유예하는 걸로 봉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승리까지는 아니지만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일본도 외교적 승리로 포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압박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중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고, 또 하나는 대만은 분할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다. 이제 우리가 보통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 간의 공동선언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다 인정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총리가 그걸 다시 뒤집으면 어떡하냐. 게다가 경주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할 때 마치 훈계하듯이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중일 관계는 그 세계 공동 성명 문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그러니까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또 체면이 좀 깎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하게 가야 된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더 크게 보면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몽, 중국의 꿈의 완성은 대만을 통일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당위성을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중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주변국, 그다음에 미국에까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뭐 다카이치 총리 한번 이렇게 센 발언을 할 줄은 알았어. 그런데 왜 지금이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 때 제 기억이 맞다면 일본 측에서 먼저 하자고 해서 마치 시진핑이 만나준 것처럼 어쨌든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얘기를 하니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지지율 때문인 건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시기를.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정치적인 계산, 지지율을 높이겠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거기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전략적인 그런 생각은 없었을 것 같은데, 평소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하던 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자신의 당내 기반도 약했고 했는데 높아져 가니까 이 상황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앞으로 옛날 아베 총리처럼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지지율을 이용해서 지금 일본에서 이제 장기 집권할 때 하는 통과 의례가 뭐냐면 중의원 해산이거든요. 지금 자민당이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 시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지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보다 안정된 중의원 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마 모색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70% 이상의 내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역대 최근의 정부 중에 처음에 발족할 때 세 번째로 높은 지수라고 들었어요. 어느 정권이든지 기대감이 있다가 이제 점점 많이 떨어졌었는데, 다카이 총리는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아까도 말씀드린 당내 기반, 그다음에 중의원 해산, 장기 집권 이 길을 생각해서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 국민들이 이 중국에 대한 생각이 강경하다는 게 작용한 것 같아요. 지난 2010년도가 중일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GDP가 역전이 됐죠. 일본이 세계 2위에서 이제 3위로 떨어지고 지금 더 떨어졌지만요. 이제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시가 2010년이고, 또 그 해에 중국 어선이 일본의 해상보안청 선박을 들이받아서 중국 어선의 선장을 구속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당시 히토류 압박을 통해서 일본이 선장을 풀어주면서 굴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굴욕감을 느꼈다라고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2년 뒤에 이제 아베 총리가 다시 자민당 정권이 복귀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일본 국민들이 과거의 그런 굴욕을 다시 맛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카이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가는 것에 대한 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히토류나 이런 것으로 중국에서 공격을 하고 피해가 생기면 약간의 지지율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카이 총리의 강경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이란 문제는 중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 그대로 핵심 이익이잖아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어떤 원칙인데, 이게 또 과거에 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중국을 이제 침공하고 점령하고.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되게 양가적일 것 같아요. 중국도 싫지만 그렇다고 뭐 일본이 우리 도와준다고 하긴 하는데, 또 과거를 보면 이게 그 국민 내에서도 좀 갈릴 것 같거든요. 사실 대만은 중국 본토가 워낙 크잖아요.
네네. 그래 그 전에 버려진 땅입니다. 이게 네. 사실은 대만이 한 번도 대접을 못 받았는데 네. 1895년에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고 일본의 할양이 되죠. 대만이. 그래서 51년간 식민 지배를 받습니다. 51년. 51년. 우리는 36년 지배를 받았는데 대만 사람들이 강경한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박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감정은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만에서 굉장히 그 유행한 이전에 우리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만 그런 자본이 들어와서 대만이 개발됐다. 이제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생기는 거예요.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전후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그럼 대만을 어디다 가야 될 거냐. 그 당시에 대만은 중화민국, 아직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UN,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대만을 중화민국이 귀속받게 되죠. 그래서 1945년 10월 25일에 장제스 그 국민당 중화민국 총통이죠. 총통이 참가한 가운데 반환식을 거행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만은 중화민국에 속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본토에서는 그다음부터 내전이 일어났고 마오쩌둥한테 장개석이 진단 말이에요. 그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꼬이는 거냐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는 1949년에 수립이 됐는데 우리는 중화민국을 물리치고 소멸시키고 됐기 때문에 중화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통지를 받은 거다. 그런데 장제스는 무슨 소리냐.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옮겨간 거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중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대만이라는 데가 원래 원주민이 살았던 조그만 섬이잖아요. 그러다가 명나라 말기 때 청한테 망하잖아요. 명이. 그러고 나서 명나라 장군이 유민을 이끌고 대만에 옵니다. 그게 이제 본토 문화가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원주민하고 복건성 쪽에서 넘어온 이 사람들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는데 어쨌든 본토가 이제 넘어온 사람이 주류가 됐죠. 그런데 49년에 패퇴하고 나서 진짜 대륙에 있는 메인랜드 사람들이 넘어오니까 원래 명나라 말기 때 넘어왔던 사람들하고 장제스하고 같이 넘어온 사람들하고 또 충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부적인 충돌이 훨씬 강합니다. 이 대외적인 게 아니고. 그렇군요. 뭐 외지인들이 왔다 이런 느낌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굴욕과 식민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대륙에서 패한 중화민국의 국민당이 와서 여기가 내 땅이야. 이러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만에 민주진보당이라는 당이 대만 독립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이런 당이 라이칭더라는 총통이 지금 하잖아요. 그 전에 또 차잉원이라는 사람이 8년을 하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논리가 이거예요. 대만이라는 데는 한 번도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를 받아본 적이 없다. 언제 니네가 우리를 해봤냐. 우리는 옛날부터 이렇게 있어 왔고 별개국가야. 중화민국은 옛날부터 하여간 있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49년에 수립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 소위 하나의 중국이라는 데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은 말이 안 된다. 그거는 원래 우리한테 속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이 다카이치 총리가 또 그거 들고 나왔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우리가 대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그랬지 대만이 어디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난 모른다. 이게 완전 역사 문제까지 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대만 문제는 군사적 충돌을 플러스 역사적인 문제까지 나오는 데다가 이 뒤에는 또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은 또 왜 그러느냐. 지금 동중국해에서 문제가 생겨서 뚫리면 남중국해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만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러면은 이게 미국의 서태평양 소위 작전. 거의 뭐 수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미국은 지켜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게 만약에 중국의 통제에 들어간다면 중국 해안선 아시잖아요. 얼마나 깁니까? 거기가 전부 중국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 일본이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의 80%가 대만 해협 이런 데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거 앞으로
공급망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주요 수송로라는 네. SLOC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건데, 여러 나라의 이익이 얽혀 있기 때문에 대만 문제가 중일 갈등 또는 미중 갈등, 뭐 양안 갈등 이렇게 압축해서 볼 수 있지만 네. 더 크게는 이게 아주 그 태평양 지역의 질서와 국제적인 관련해서 문제로. 국제 문제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역사적인 배경, 지금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재밌는 게 11월 24일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트럼프가 또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느낌상 시진핑한테는 뭐 듣기 좋은 얘기 좀 해준 것 같고, 오히려 다카이치한테 발언 너무 세다, 자제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일본 편이었고, 미일 동맹이라는 건 뭐 한미 동맹보다 사실은 더 상위에 있다고 인식이 됐는데, 역시 트럼프는 트럼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나 최근에 나온 네. NSS를 보면요. 미국은 중국하고 이제 경쟁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일본이 중국하고 크게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장기적 관점에서 트럼프는 중국하고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는데, 단기간에 중일 간의 갈등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을 좀 믿었는데, 역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가운데 일본 편을 마냥 들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느낀 계기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본인은 다 잘한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느끼는 감정, 민생 경제 이런 부분에서는 아닌 부분이 상당히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네. 겨우 봉합해 놨는데 네. 여기서 다시 불거지면 네.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조짐을 이미 여러 번 보였었잖아요. 예를 들면 동맹이라고 다 친구는 아니다. 네. 네. 친구가 더 뜯어먹었다. 뭐 네. 이제 이런 표현을 맞아요. 하는 걸 보면 트럼프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동맹이 중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뭐 중국을 견제하고 뭐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네. 전술적인 불확실성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그 부분이 바로 트럼프의 전술적 전환, 여기에 지금 이제 딱 걸려든 걸려서.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다 걸리적거리는 상황이 돼버린 네.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현안 군사적인 분야로 조금 질문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사 보기가 무섭다고 한 게, 예를 들어 12월 6일 중국의 레이더 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좀 긴장감 높았던 게, 방위상이 얼마 전에 요나군인가요? 네. 최남단에 있는, 그러니까 대만에 대만에 굉장히 가까운 거기까지 직접 갔더라고요. 네, 네. 지도를 보니까 대만하고 한 110km밖에 네, 안 떨어져 있는. 그래서 지금 모든 섬에 다 뭐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배치하겠다는데, 실제 일본 이 군사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일본이 이제 2013년도에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최초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위협이 어디냐면 중국, 북한을 처음 넣었는데요. 네. 근데 일본은 그전에는 이제 북한이 가장 큰 위협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중국을 위협으로 상정을 하고, 어떤 부대나 군대들도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가 옛 소련이 위협이라 홋카이도 위쪽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남서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런 전력들은 이제 남서 제도, 그러니까 오키나와를 비롯한 네. 그쪽 남서 제도라, 아까 요나구니 섬도 네네.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쪽에 이제 다 이동을 하고 있었고, 센카쿠 열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착착 준비를 해왔고요. 2022년도 이제 안보 산문서라고 하는 네. 그것을 개정을 하는데, 그때 이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군과의 군사 일체화입니다. 대만 유사시에 이제 미군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그 위성사진 공개한 마게시마 섬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미야자키에서 남쪽에 있는 섬인데, 네. 이 섬을 지금 군사 기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의미가 있냐면 불침 항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는 하나의 항공모함의 역할을 한다. 기존에는 오키나와가 불침 항모의 역할을 네, 했다면 이제 마게시마 섬도 하나의 불침 항모의 역할을 하면서 중국의 공격에도 이제 분산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진해서 또 이제 거점이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나고 있는 노력을 사실 2010년대부터 조금씩 진행을 해왔습니다. 만일 대만에 중국이 어떤 침공을 하거나 상륙작전을 벌일 때 뒤에서 막을 수 이제 공격하는 게 미군하고 이제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군하고 일본이 공격을 하면은 중국이 상륙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 네, 면에서 네, 봤을 때. 네. 그래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할 때도 그 요나구니 섬에다 공격한 건 뭐냐면 너희들 그쪽에서 어떤 공격할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위협적인 시위였다라고 봅니다. 아니 일반인들은요, 교수님, 대만하고 진짜 전쟁을 하는 거야? 그 반도체가 있어가지고 중국도 미국도 사실은 대만보다 반도체를 더 아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요즘은 그런 냉정한 생각도 들던데요. 사실은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나온 거는 다름 아니라 바이든 정부 때였잖아요. 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붙죠.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네, 많이 나왔어요. 나왔고, 방한 관계에서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는 케이스를 원래 자기네가 설정을 해놨어요. 대만이 독립을 하는 경우, 독립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그리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협상을 지연하는 경우, 이 네 가지가 네. 원래 거의 무력 침공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중국의 마지노선이에요. 전제 조건들이 네. 있군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럼 독립선언 안 하면 침공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제 오고 있었는데, 대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40주년 기념식에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CCTV 앞에 딱 나와서 몇 가지를 추가를 했어요. 대만 내부에서 동란이 일어나는 경우, 그건 그럼 동란이라는 거는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2027년까지 대만 점령 준비를 마쳐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2019년부터 이미 그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을 안보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1979년에 단교하면서 미 의회에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네. 그게 대만 관계법이잖아요. 자세히 보면 대만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네. 쉽게 얘기하면. 아까 불침항모 얘기했는데 대만은 미국에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대만도 속으로 믿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설사 좀 잘못해도 미국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 그러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진짜 전쟁을 할 거냐? 첫째,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제압해서 금방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이유가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고, 특히 대만이 미사일 자체 개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 700기씩 베이징, 상하이를 겨냥하고 있고, 안 쏘겠지만 삼엽댐도 폭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양안 충돌이 생기면 미국이 개입하게 돼 있고, 지금 다카시 총리는 일본도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면은 이게 국제전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섣불리 이거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물론 대만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대만은 최고 잘해야 비기는 거예요. 여럿이 남이 도와줘서. 네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전쟁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그게 꼭 전쟁이 안 난다라는 걸 100% 자신할 수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진핑 사연임의 전리품으로서 필요하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잘못되면 네. 오히려 사연임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못하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험을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TSMC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미중 간에, 특히 미국에게 대만은 매우 중요한 카드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방비 100억 불로 올려라 막 이제 이러거든요. 네. 대만은 지켜만 준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지켜만 준다면 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일본이 그렇게 하니까 일본도 우리한테 와주면 네. 내가 초밥 먹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 올렸죠. 예, 네, 대만은 자꾸 자기 문제를 국제화하고 싶은 거예요. 네. 국제화를 해서 여러 나라가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네. 중국이 섣불리 못 움직일 거다. 그렇죠. 이거를 만들고 싶은 거고, 중국은 대만이라는 데는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의 결과에 의해서 지금 저기 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네. 완벽하게 내정 문제다. 네. 그 대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면 그게 바로 뭐예요?
대만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만 유사가 어떻게 일본 유사냐? 대만은 우리 땅인데 그렇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도 안 되지만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싱가포르도 그 조어도 여의다오라고 싸우는 것도 지금 십몇 년째 계속 대치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근데 일본이-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치되는 게 관리된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 자체가. 더 이상 악화 안 되는 거.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만 문제도 일본의 예봉을 꺾으면서 장기전으로 가지고 갈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말씀이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NSS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의외로 약간 누그러진 표현들이 있다는. 이번에는 피해간 부분이 명확히 보이죠. 네, 어떻게 했어요? 왜냐하면 네. 2020년 5월에도 트럼프 당시에 보고서가 네.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은 독재 국가고 경제는 약탈 경제다. 아. 그래서 결론이 미래를 함께 할 수 없는 정권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에 그러네요, 낸 거예요. 20년에. 예. 그리고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당연히 올해 들어와서 관세나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을 엄청 압박을 했기 때문에 안보 전략 보고서가 굉장히 세게 나올 거다. 네. 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거를 미국이 인정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시진핑은 2012년부터 중국의 지도자잖아요. 네. 그 시진핑 혼자 다 겪어본 거예요. 그 2012년 이후에 오바마도 겪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망했냐는 거죠. 트럼프 4년도 견뎠고 바이든 4년도 견뎠고 요번에 트럼프 4년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지지 않을 거다라는 메커니즘을 자꾸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다른 부분에 대한 뭐 의사표현이나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더 똘똘 뭉쳐서 가는 거예요. 그 이제 체제적인 구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사불란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걸 밀어붙이는데 훨씬 좋으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게 언제까지 저렇게 갈 수 있겠느냐. 네. 야, 일단 굶어봐. 조금 굶으면 될 거야. 근데 굶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면 나부터 살아야지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싸우는 거는 싫어한다. 일단은 요걸 잘 이렇게 해서 넘어가자. 일단 관리하자. 예, 거기에 이제 봉합점이 있기 때문에 네. 요대로 갈 건데 그러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미국한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은 이걸 잘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사실은 중국이 덩샤오핑이 올라오고 나서 이제 다극화 시대다. 막 이제 네.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네. 근데 중국이 해석하는 극의 개념이 있어요. 극이 될 수 있는 나라는 혼자서 군사적 행동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일본 극이 될 수 있느냐? 못 된다. 미국 형님한테 사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미국의 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센터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 보고 알아서 일본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런 애매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야, 시 주석하고 통화해보니까 말이야. 핵심이 이래. 대만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그럼 일본은 우리는 그래도 트럼프 미국 보고 따라가는데 네. 저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면 이게 해도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거를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제 싸우면 저 큰형님이 누구 편일까 항상 이제 이런 거잖아요. 국제 질서라는 게 항상 그런 건데. NSS를 딱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는 비교적 좀 뭐 온화한 그런 발언이고 오히려 한국, 일본 돈 더 내라. 뭐 국방비 더 내라.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지금 중국과 갈등이 최고조인 상황에서 일본이 봤을 때 이 NSS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믿을 건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설명한 그런 구도로 간다면 일본이 언젠가는 스스로 자립하는 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우파라고 불리는 쪽은 궁극적인 목표는 일본의 자립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 맞설 수 없으니까 미국하고 동맹을 할 수밖에 없고
받고 트럼프가 돈 더 내라 그러면 더 내고 네. 그렇게 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72년도에 키신저 네. 전 국무장관이 중국의 저우나이랑 회담할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중국 쪽에서 미일 동맹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비판을 하니까 키신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역할은 뭐냐?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로 네. 부활하는 걸 막는 것이 미국의 역할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유지되는 한 일본이 자립을 하거나 어떤 과거 같은 군국주의를 막을 수 있는 건데 미국을 못 믿겠다? 그러면 불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일본 내에서 극우파들의 자립, 일본의 목소리들이. 자립에 대한 자주국방에 대한 욕구가 이제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과장해서 말하면 지금 다카이치 정부에서도 기존의 일본이 비핵 삼원칙이라고 네. 해서 핵을 가지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반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반입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정말 이 극우파들의 생각이 더 발전을 하면 핵도 만들 수 만들 수 있고 있지. 보유도 할 수 있다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점이 이번에 그런 대만 사태에서 그리고 미국의 그런 트럼프 행동에서 어느 정도 네.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완벽하게 모순이네요. 미국은 어찌됐든 다시 군국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일본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 맥락에서 동맹인데 일본 속내는 우리 자립할 거야. 예전에 우리 또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꽉 잡고 있었는데 그 과거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라는 어떤 욕망들, 네. 욕구들. 지금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그런 맥락처럼 그게 있군요. 완전한 극우들은 헌법도 개정해야 되고 네. 근데 미일 동맹 필요 없이 일본 스스로가 자립한다. 핵무장까지 포함해서 자립해서 일본 스스로 지켜나가겠다. 네. 흔히 말하는 대일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언젠가는 갈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당장 아닐 것 같지만 일본의 우익들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긴장 지금 11월 7일부터 2달째군요. 철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카이치 총리는. 철회를 할 수가 없죠, 예, 지금. 이미, 예, 그리고 막 지지율 70%까지 네. 올라가니까 나 즐기고 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갈등이 굉장히 오래 갈까요? 아니면은 미국이 또 나서서 봉합을 할까요? 지금 중국과 일본은 실제 어쨌든 레이더 조사까지 하면서 굉장히 어느 순간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얼마나 갈까요? 그 국지전 얘기를 하시는데 국지전까지 가기는 거기까지는? 어렵고 그냥 네. 우발적 충돌은 네네네네. 한두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극도로 자제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이걸 철회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네. 사실은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이잖아요. 그걸 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또 바꿉니까? 그건 이제 못 바꿉니다. 그냥 다만 이제 약간 변화가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중국과 일본이 이 판을 더 악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과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나서는 게 이제 의원연맹이라든가 네네네. 경제인단이라든가 이게 가잖아요. 지금 그거가 움직이고 있고 중국에서도 일부 중국 쪽 고위 인사들이 일본 기업에 가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생산 활동에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 네네. 이제 이런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조금씩 새 나와요. 아, 물밑에서? 네, 지금은 여기에서 어떤 국가도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텐션을 유지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센가쿠 열도 사태가 지금 10여 년이 이어지듯이 아직도 대치 상태예요. 네네.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발포가 가능하고 전쟁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저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그런 틀. 그래서 긴장 상태의 기준 수위가 상당히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중국이나 일본의 정치적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촉발이 되면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게 벌어질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당 체제 국가고 일본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자민당 정권이라든가 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움직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태가 갈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군국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미일 동맹도 필요 없는 군국주의 사실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군국주의의 부활. 네. 왜? 쟤네는 옛날에 해본 적이 있기 그렇지. 때문에 틈이 주어지면 그걸 또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중국에서는 군부라든가 민족주의가 굉장히 잘 작동을 하거든요. 대학살 당했다고 얘기하고 731 부대에 그런 정말 그 반인륜적인 범죄들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중국에서는 기재로 작동을 합니다. 그럼 그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중국도. 중국은 최근에 역사전이라는 걸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전이 뭐냐면 오키나와 문제를 건드렸어요. 오키나와는 과거에 류큐 왕국이라고
조공이라고 하는 네. 중국의 조공 체제 국가였고 또 일본에도 조공식으로 이제 네네. 섬긴 국가였는데 이제 나중에 메이지 시대 때 일본이 이제 일본 영토로 귀속을 시키잖아요. 네. 그거를 중국에서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역사 문제로 이제 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졸리비기 사태 이후에 이 오키나와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역사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략적으로도 건드릴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 사태 때 오키나와는 미군과 자위대의 출발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키나와의 지위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일 간에도 오키나와를 비롯한 군사적인 전략적인 문제까지 포함한 것들이 요즘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께 공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중국과 일본 싸우면 우리한테 좋을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예,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어쨌든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되는 대로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마 내년 1월 초에 네.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네.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에 대해서 지금 양국 정부가 조율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런 셔틀 외교가 다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된다면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지속성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한중 관계가 그 시 주석이 그 경주에 와서 11년 100개월 만에 와서 네, 이제 네. 뭔가 새로 시작하겠다는 틀은 만드는 거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이 그 2016년이니까 거의 네. 지금 10년째 오고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저쪽은 안 내렸다고 그러고 우리는 풀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더 이상 그런 거에 얽매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그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의 인식 차이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안보, 공급망 이미 문제는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지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되죠. 모순이라는 거는 원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해결되죠. 그러면 처음부터 관리를 해야겠다. 해결보다는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방향을 잡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깊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